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하고 그리고 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한 유권자 인식이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어,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렴되고 있는 개혁안들이 이전에 평가한 그 개혁안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 두 안이 과연 바람직한 개혁안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2월 5일하고 6일 사이에 1박 2일로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의 이제 목표는 비례성을 높이고 또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목표 중에 하나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제 지역주의 정당 구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런 논의를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 논의에 참가한 그 정당들, 두 주요 정당과 뭐 정의당, 이 위원들은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있다. 현행 선거제도가 이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위성정당 창당 제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이제 추진한 건 아닌데 이제, 현행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원이 선발할 때 이제 개방형 명부 국민들이 직접 후보의 순위를 정하는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기를 원한다 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안이 제안됐었는데 소선거 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와 이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네 안 중에서 이 두 안은 논의에서 이제 제외됐고 이 두 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이제 마련하기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이 두 안이 이제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하고 이제 어떻게 비슷한가를 살펴보면 먼저 이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재수 이탄희 의원안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차이점은 이 하위 선거구에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제 소선거구를 채택한다는 거. 왜냐하면 왜 이런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냐면 만약에 농어촌 지역에서도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게 될 경우에 인구수가 희박한 그런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 당선되기가 어렵다는 반발에 부딪혀서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은 중대선거구로 선발한 방식.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권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얘기한 중대선거구는 이제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라고 얘기했죠. 유권자들은 한 표를 행사하고 한 선거구에서 이제 다수의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는
장점보다도 단점이 훨씬 많은 선거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일본에서 폐기된 선거제도죠. 특히 일본에서 돈 정치와 파벌 정치의 문제로 지적돼서 이 단기 비양식 중대선거구는 이제 폐기가 됐는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합의안 을 도출하기 위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안이 바로 이 중대선거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난 시간에 가장 좋지 않은 선거제도로 평가한 전재수 의원, 이탄희 의원안이 지금 최종 두 안 중 한 안으로 지금 남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서 연동형을 의미하는지 준연동형을 의미하는지는 이제 분명하지 않은데 연동형이라고 하면 이은주안 의원안이겠죠. 이은주 의원안. 이은주 의원안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 근데 권역별로 이제 선거를 치르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은주 의원은 이제 전국 연동형이니까 근데 지금 정기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이제 권역별 연동형이라고 하는데 권역별 연동형. 근데 연동형은 초과의석 발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준연동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거의 김영배 의원하고 민형배 의원하고 가까운 안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소선거구제, 하위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후보들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상위선거구는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후보들을 선발하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개방형을 일부 도입한다고 했으니까 김영배, 민영배 의원안은 이제 폐쇄형인데 개방형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 시간에도 이제 이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재수, 이탄희 의원안, 김영배, 민영배 의원안, 김두관 의원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의원안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여론 또는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선거제도. 왜냐하면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또는 연동형 선거제도는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략적인 투표.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는 게 아니라 차선 후보 또는 당선 가능성이나 그러니까 유권자의 선호 이외에 정책적인 선호나 어떤 후보에 대한 선호 이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 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투표 행태를 의미하는 거죠. 전략적인 투표.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준연동형과 연동형 선거제도.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 단기 비양식 중대선거구는 얼마만큼 표를 골고루 분산하는가, 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전략적인 공천을 하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좋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건 여러 번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안들은 모두 이 민심 또는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인데 지금 최종적으로 선택된 두 안이 바로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거제도가 선택됐어요. 이 두 선거제도는 상대적으로 민심 왜곡의 가능성이 낮은 선거제도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 두 안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타당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선거제도는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치명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안을 선택한 그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할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전면적인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가장 우수한 선거제도이고 민심 왜곡의 효과도 없는 그런 바람직한 선거제도인데 그리고 이제 이 정개특위에서도 이상적인 선거제도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제거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 제도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예요. 근데 비현실적인 이유란 무엇인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 의원들의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그 이유인데 즉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그 이유인데 그게 바로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에요. 어, 비교 정치학자의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한 제도이고 국민들도 가장 원하는 제도이고 정치인들도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제도를 제거시키는 이유는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현실성이라는 게 이 제도를 채택하는 게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제도를 선택했을 때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는 지역구 의원들과 농어촌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것뿐이지 이 제도를 선택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비현실적인 이유라고 제시를 한 거죠. 자신들이 이 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서 기득권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제도가 비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시한 정기특위의 최종안의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구 의원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이제 반대하기 때문이죠. 지역구 의원들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자신들의 의원직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역구 의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구 활동도 하고 지역구를 걸고 왔는데 자신의 지역구를 뺏기게 돼 있으니까 그 의석을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반대하는 것이죠. 그냥 농어촌 지역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아니면 뭐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경우에 인구가 작은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이 당선되기가 어려우니까 특히 이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농어촌 인구가 이제 소멸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이 의석을 얻을 수가 없게 되고 이 농어촌 지역을 대표할 수 없게 되니까 농어촌 인구 소멸 이런 문제들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주장에 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농어촌 의원들이 농어촌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을 해왔는지 그리고 실효적으로 이 소수의 그친 이 농어촌 의원이 실효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이 농어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얼마만큼 발의해 왔는지 그리고 그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적인 그런 힘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면 이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그런 주장이 그 설득력은 없어 보여요. 이런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떤 혈연이나 학연, 뭐 인맥 이런
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투어하고 결탁해서 어떤 이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뭐 다수의 이런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이런 어, 지역 투어하고 결탁한 이권 문제로 부정부패에 연루된 그런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과연 농어촌 의원들이 음, 이 지역구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얼마나 이 농어촌 이익을 대변하려는 그런 동기가 강해서인지, 아니면 또 실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자신들이 농어촌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어서인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농어촌을 보호하려면 이제 국가적인 수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농어촌을 보호해야 되는데, 뭐 소수의 그런 농어촌 의원들이 농어촌의 그런 지역적인 이익을 대변한다.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면은 이 농어촌 의원들이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이 농어촌 의원들이 농어촌 이익을 대변할 동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의석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폐쇄형 명부라는 거는 정당이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농어촌 의원들을 높은 순위에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의 과소 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에 홀수번을 여성들을 배치하잖아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만약에 농어촌 지역이 과소 대표된다면 농어촌 지역 출신 의원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높은 순위에 배치하면 될 것이고, 또 개방형 명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의 자력 당선 기준을 좀 낮게 설정해서 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가 이 농어촌 인구 소멸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에서도 농어촌 지역 출신의 의원들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농어촌 인구 소멸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도시 지역 의원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런 농어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국가 정책을 통해서 농어촌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마치 농어촌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농어촌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농어촌 의원들이 얼마나 농어촌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는가라는 걸 살펴볼 때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20대 총선 이전으로 퇴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병립형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게 퇴행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정개특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동형이나 아니면 중대선거제보다 이 병립형 선거제도가 더 나쁜 선거제도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런 타당성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연동형 제도보다 병립형 제도가 더 나쁜 제도라는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이 강의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병립형 선거 제도는 위성 정당의 창당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민심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또 전략적인 투표의 가능성도 낮아지죠. 그러니까 연동형에 비해서 병립형이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열등한 선거제도라는 사실이 타당할 때만 병립형을 채택하는 게 퇴행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이론적인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립형을 채택하는 게 퇴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병립형을 선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증가시키면 되는데 오히려 병립형보다 더 우월한 그런 요소가 없는 연동형이나 아니면은 중대선거구제, 단기 비양식 중대선거구를 채택한다면 그러면 계약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병립형보다 더 나쁜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정개특위의 논의에서 진행되고 선택되고 있는 이 두 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증가시킨 병립형이나 아니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에 비해서 더 나은 제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계약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경신위원회에서 어떤 우려를 표시했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연동률을 개선해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 또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연동형 제도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투표하고 위성정당의 창당을 촉진하는 선거제도예요. 그러니까 연동형 제도가 독일에서 채택됐기 때문에 마치 연동형 제도가 이제 우수한 선거제도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슈거트라는 교수가 믹스 시스템 혼합형 선거제도 중에 하나인 연동형 제도에 대해서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역 대표와 직능 대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장점 못지않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전략적인 투표와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 그리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선거 제도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선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높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얻게 되고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처럼 의원 정수가 300명인 경우에 30%를 투표한 정당은 300 곱하기 30% 해가지고 이제 90석의 의석을 확보할 자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적인 의석 배분 결과죠. 그러니까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니까. 그런데 이 30%를 투표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90석 이상을 승리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120군데의 지역구에서 승리할 경우에, 그러면은 이 90석만 가져갈 자격이 생기는데 120군데나 지역구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구석을 뺏는 게 아니라 그대로 120개의 지역구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석을 더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 30%를 투표한 정당이 9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120석의 지역구석을 가져갔으니까 30석을 초과적으로 가져가고 이 30석만큼의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높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이 직능대표를 하는 게 원래의 취지라면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직능대표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정당은.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얻게 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높은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제 전략적인 투표를 종용하게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불가능한 정당은 정당 득표가 무의미하죠. 아무리 정당 득표율이 높아져도 어차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승률이 높은 정당은 자신과 뭐 또 이념적인 성향이 비슷한 정당이나 아니면은 뭐 그 밖의 이유에서 연합한 그런 분소 정당을 지지하도록 독려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정당을 찍어봤자 지역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다른 군소 정당을 지지해라. 그렇게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구가 강한 이 정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자신이 원치 않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리보다 더 이상한 그런 전략적인 투표를 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1966년에 웰링턴 중부 선거구에서 이 국민당 내셔널 파티가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당 후보를 지역구에서 지지하지 말라고 또 독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강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확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당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연동형 선거제도가 국민의 그런 선호에 부합하는 그런 투표를 못하게 하고 전략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거 승리 또는 의석 확보를 위해서 유권자의 민심에 위배되는 그런 선거 운동을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위성정당을 창단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살펴본 예에서 30%를 득표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가게 되니까 지역구에서 90석 이상 승리하면 그러면은 이 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똑같은 같은 정당인데 이제 위성정당이 만약에 30%를 득표하고 그 다음에 원래 모정당 이 모정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가지고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어가고 그 다음에 위성정당이 30%를 득표해서 90석을 확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정당이든 위성정당을 창당할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갈 뻔했다가 90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0석에서 90석 자그마치 90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동형 선거제도는 이런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데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은 내가 아는 한 거의 없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민정배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안 의안 번호는 14,624번이고 위성정당을 창당을 막기 위한 이런 조항을 제안을 했어요. 그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50% 이상 추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모 정당은 지역구 의원 후보만 내고 그 다음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을 내면은 후보를 내면은 비례대표도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죠. 근데 이런 조항이 과연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조항에 따라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도 지역구 의원을 내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을 후보를 내면 되겠죠.
모 정당 역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내면 되겠죠. 그러고 유권자들, 지지자들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모 정당에게는 지역 후보에게 투표하고 그 다음 위성 정당에게는 물론 지역구 후보도 내긴 했지만 하지만 정당 투표는 위성 정당에게 해달라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 마찬가지로 그 위성 정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 내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 정당도 모두 낸다고 할지라도 유권자들은 위성 정당에 정당 투표를 하고 그다음 모 정당에 후보 투표를 하면 결국에는 위성 정당을 실효적으로 막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의견은 중복 입후보제를 도입하자는 뭐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후보들이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하게 되면 그러면은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하면 위성정당은 이제 비례대표 후보만 내고 이제 모정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기 때문에 정당들이 지역구 후보도 내고 비례대표 후보도 내고 그 다음에 지역구 후보가 만약에 선거에서 졌을 때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그러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의견 같은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아니죠. 왜냐하면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높은 정당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어차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 입후보제를 통해서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비례대표 후보는 한 석도 못 얻게 되니까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위성정당을 창당했을 때 그러니까 중복 입후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만약에 창당하면 그러면 유권자들은 위성정당의 정당 투표를 몰아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 정당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을 하나도 못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모 정당에게는 그냥 후보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성 정당에게 정당 투표를 하면 어차피 모 정당은 정당 투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실효성이 별로 없는 방안이고 내 생각에는 이 중복 입후보제를 도입하려는 그 취지가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얼티밋 모티브, 그러니까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중복 입후보제의 취지는 이제 의회제 국가에서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회제 국가에서는 많은 경우에 의원들이 특히 이제 정당의 지도부들이 내각에 참여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들을 만들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이제 의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약에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을 얻어야 된다면 또 자기 지역구 활동도 해야지 소선거구제에서 승리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느라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위반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각에 참여해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위반해야 되는 그런 의원들은 국가의 중요 정책 위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 경쟁에서 시간을 뺏기지 않고 중앙 정치 또는 국가의 중요 정책 위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복 입후보제를 채택해서 지역구에서 지역구 활동을 소홀히 해서 선거에 떨어지더라도 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당선돼서 이 국가정책 위반이나 수립에 집중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그런 취지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서 의원들이 내각에 입각해서 뭐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정책 대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엘리트들이 그냥 자신들의 의석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입후 부제를 채택한다면 지역구에서 떨어진 그런 후보들이 또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다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지역구에서 유권자 선택을 받지 못한 후보가 비례대표제로 당선될 수 있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석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중복 입후부제를 채택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그런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해도 이 중복 입후부제를 통해서 당신들이 지역구 의석을 잃지 않도록 지역구 의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어떤 협상의 결과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중복 입후부제는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들의 그런 의석을 유지시켜 주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한국은 의회제 국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이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정책 대결도 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중복 입후제를 채택한다. 그거는 한국의 그런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골로소프라는 학자가 1인 1표제를 위성정당 방지 방안으로 제시하고, 골로소프는 1인 1표제 말고는 다른 어떤 방식의 위성정당 방지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방안은 무엇이냐? 1인 1표제는 과거에 한국에서 1인 2표제를 도입하기 이전에 한국에서도 사용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를 합산해서 같은 정당의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를 합산해서 정당 득표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당 득표를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1인 1표제를 채택하게 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이 위성정당은 정당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구 후보의 득표율의 합이 정당 득표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도 지역구 후보를 내서 이 지역구 후보들이 많은 득표를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정당 득표를 해서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방안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이 방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소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유권자들이 어떤 전략적인 투표를 하냐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들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소정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죠.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큰 정당 후보들을 지지하게 되죠. 물론 이제 1인 1표제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군소정당 후보를 지지할 동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소정당 후보들을 지지하면 군소정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합산해서 정당 득표를 내서 그 정당 득표율로 군소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 비해서는 1인 1표 연동형 선거제도가 군소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동기가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빙의 승부의 경우, 박빙의 승부에서 이 소선거구에서 자신이 원치 않는 정당 후보가 만약에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원치 않는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차선책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가까운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초과우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의원 정수가 300명인 경우에 30%를 득표한 정당. 근데 여기서 이제 30%를 득표한 정당이라고 하면 후보들에 대한 지지, 후보표의 합이 이제 30% 정당 득표율로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표의 합. 이 이제 한 정당 출신의 후보들의 표의 합이 30%면 이 정당은 30%를 득표한 걸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당이 90%의 의석을 확보할 자격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정당이 후보들의 합이 30%를 득표했지만 90군데 이상의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120군데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정당의 후보들이 120개의 지역구에서 뭐 한 45%에서 한 50% 정도의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되고,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매우 낮은 득표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에서 20% 정도 득표를 해서 지역구를 이와 같은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지만 45%에서 50%의 득표를 한 지역구에서 승리를 하고, 이러한 지역구가 120개라면 그러면은 여전히 초과우석이 발생하는 거죠. 90석만 확보할 자격이 생겼는데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정당 득표율이라는 거는 후보들의 표의 합에 의한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90석만 확보했는데 120군데의 지역구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초과우석이 여전히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과우석의 발생 소지가 남아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는 후보들이 정책 대결을 하지 않고 후보 중심의 선거 경쟁, 후보의 이미지나 아니면 후보의 실체 없는 유인가치, 후보의 능력, 도덕성, 뭐 이런 선거 경쟁, 인물 중심의 선거 경쟁을 하는 게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처럼 정당 득표를 산정할 때 지역구 후보들의 득표율의 합으로 산정하게 되면 여전히 유권자들은 후보 투표를 하게 되고 후보 중심의 선거 경쟁이 촉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인 1표제를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위성정당을 방지하게 되지만, 그런데 또 잃는 것은 이 전략적인 투표 및 후보 중심의 선거 경쟁, 초과우석 발생 여지, 이런 또 단점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장점과 단점, 장점은 위성정당 방지. 어떤 게 더 큰가를 따져놓고 봐야 되는데,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선거제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은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소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단점을 얻을 수 있는 선거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연동형 선거제도는 위성정당이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단점을 가진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존 개정안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가장 내가 중요하게
본 요소는 민의 왜곡 요소죠. 그러니까 민의 왜곡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중요한 민의 왜곡 요소로 단기 비양식 중대선거구제, 그 다음에 위성정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는 준연동형 또는 연동형 선거제도라고 알겠죠. 그래서 전재수 이탄희 의원안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김영배, 민형배 의원안은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정개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선택된 이 두 안, 그리고 이 두 안의 중심으로 합의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두 안이 바로 민의 왜곡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안, 그리고 심지어 민의 왜곡 요소가 가장 많고 장점이라고는 발견하기 어려운 이 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죠. 물론 이제 전재수, 이탄희 의원과 똑같은 안은 아니죠.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제 소선거구제를 뽑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로 뽑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은 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재수, 이탄희 의원안이 이 안이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민의 왜곡 요소가 없는 안,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안, 그러니까 병립형 선거제도죠. 근데 이 제도는 20대 총선 선거제도로 퇴행하는 안이므로 병립형 선거제도가 논의에서 제외됐는데,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김종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150을 늘렸기 때문에 이 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20대 총선 선거제도로 퇴행하는 건 아니죠. 20대 총선 선거제도는 지역구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253대 47이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비율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초과 의석 발생 가능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능 대표성 약화 등등. 근데 김종민 의원안의 경우는 이제 150대 150이니까 이 안을 채택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퇴행, 병립형 선거제도로의 퇴행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하지만 이제 김종민 의원안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이제 중복 출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중복 출마 제도는 기존의 지역구 의원들의 의석을 유지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국민들이 지금 현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불신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원 수를 줄이는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례대표, 국민들이 직접 선발할 수 없는 폐쇄형 명부에서 선발하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줄이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이처럼 불신하는 의원들이 다시 당선되거나 아니면 당선을 거의 보장하는,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 후보로 다시 당선될 수 있는 이 중복 출마제를 여기다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요소 때문에 김종민 의원안은 매우 좋지 않은 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박주민 의원안은 이제 완전 비례대표제죠. 그런데 이제 박주민 의원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이제 개방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를 원하긴 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개방형 명부가 반드시 이상적인 선거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후보들은 자력 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기 또는 어떤 인물 경쟁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인지도를 통해서 많은 표를 확보하면 할수록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당이 약화되고 정당에 충성할 동기가 없어지고 후보들은 개인표만 얻으려고 경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안이
다른 면에서는 우수하나 이 개방형 명불안 이 측면은 개선되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안이 다른 의원안보다 더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 민의 왜곡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안에서 이 중복 출마라는 이런 요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안에서 이 개방형 명불안 이 측면을 보완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부분 개방형 명불안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박주민 의원안이 가장 우수한 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개특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의 왜곡 요소가 없고 또 이 일부의 요소만 보완하면 상당히 괜찮은 안이 될 수 있는 김종민 의원안이나 이 박주민 의원안을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민의 왜곡 요소가 있는 두 안, 이 최종안으로 지금 선택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은 이 중대선거구 플러스 연동형 선거제도가 두 안 중에 한 안으로 선택됐다는 것은 지금 정개특위가 논의가 역시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계약을 했듯이 또 다른 계약으로 달려가지 않나 이제 그런 우려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비교 정치학적 시각에서 선거 제도를 이제 비교해서 이 선거 제도들과 그다음에 정개특위의 논의를 이제 서로 비교했는데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국민들의 인식은 일단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불만족이 만족보다 더 많아요. 처럼 41대 48.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봐도 개정의 필요성이 개정 불필요성보다 더 의견이 높아요. 22대 58 정도. 두 배 이상 현행 선거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현행 선거제도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가를 살펴보면 소선거구제의 개정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살펴보면 소선거구제 역시 개정의 필요성이 50%, 불필요가 33%. 소선거구제에도 불만족스러워하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도 개정할 필요가 60% 정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20% 정도. 그러니까 소선거구 제도도 개정할 필요가 있지만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압도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이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계약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또 그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나쁜 선거제도, 중대선거구 플러스 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게 된다면 또 다른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 소선거구제와 중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가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이제 소선거구제에서는 국가 대신 지역의 이익만 대변한다.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이 약 60%.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에서는 유능한 그런 인물이 신진 후보들이 당선되는 걸 어렵게 하고 기존의 국민들이 불신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계속 의석을 유지한다. 자, 그런 의견에 공감하는 의견이 73%나 돼요. 그 다음에 군소정당 후보에게 불리하다라는 의견이 68%, 그 다음에 정책 대신 인물 대결을 촉진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이 77%.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동의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정책 대신 인물 대결 촉진, 그 다음에 현행
현 시스템에서 국회의원들을 교체하고 싶은데 그 국회의원들을 교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무슨 면이 마음에 안 드느냐? 먼저 비율이 가장 높은 것부터 살펴보면 주황색 전문가가 아닌 공천자 측근들이 선출된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때 공천권자 측근들이 높은 순위를 받아서 의원으로 당선된다는 거. 그 면이 가장 못마땅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요소는 뭐냐면 폐쇄형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이유가 결국에 같은 이유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 순위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준연동형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권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공천권자가 자신들의 그런 측근들을 선발하고 또 그들이 자기들끼리의 어떤 권력 투쟁에 집중한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정작 가장 높은 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었던 이 노란색 부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가장 낮은 비율로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물론 이제 과반수 이상이 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정한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는 많은 응답자들이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는 그렇게 높게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도 매우 높게 나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이 폐쇄형 명부, 자신들이 직접 후보를 결정할 수 없는 폐쇄형 명부와 그 다음에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 폐쇄형 명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선거제도이고 또 소선거구제하고 혼합하거나 아니면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보다 더 나쁜 중대선거구 플러스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 선거제도 좀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최종안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선거구제 개방형 명부, 부분 개방형 명부를 가지고 유권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봤더니 중대선거구는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더 많아요. 개방형 명부는 압도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아요. 거의 70%가 찬성하고 부분 개방형은 반대보다 찬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 이 부분 개방형 명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는 있으나 있고 그 다음에 후보들이 자력 당선에 충분한 표를 얻을 경우에 자력으로 당선되나 그렇지 못한 후보들은 정당이 제시한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당선이 되는 시스템이다라는 그런 설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에게 물었더니 아마 유권자들은 후보들을 유권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 측면에서 많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이 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부분 개방형에 비해서 개방형은 더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이유가 유권자들이 전적으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분 개방형은 부분적으로라도 후보의 순위, 당이 결정한 후보의 순위가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데 개방형 명부는 전적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니까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권자들의 인식은 개방형 명부를 가장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 의원 정수를 살펴보면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유권자들이 17%, 그 다음에 감소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65%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명의 의원에서 오히려 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는 유권자들이 거의 65%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강한지 알 수 있죠. 증가를 원하는 유권자들은 10%에 불과해요.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안 지금 개정안 중에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면서 의원 수를 늘리는 안들 있죠.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안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원 수 증가가 필요한 것이고 김영배 의원도 비례대표 의원 수를 47명에서 110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처럼 의원 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은지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근데 심지어 이 세 안 같은 경우에는 폐쇄형 명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일 원치 않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죠. 국민들이 직접 후보를 결정할 수 없는 이 폐쇄형 명부 플러스 의원수의 증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의원 정수를 증가하는 그런 의결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민들은 동의하는가. 조금 전에 살펴본 새 안이 의원 정수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와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를 보면은 매우 부동의가 40%, 부동의가 30%. 그러니까 70%가 그와 같은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죠. 물론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할 때 폐쇄형으로 선발하지 않고 정당이 공천자 측근의 그런 의원들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지 않고 상향식 방법으로, 그러니까 독일에서 하는 상향식 방법으로 당내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선발하고 후보의 순위를 결정한다면, 그렇다면 유권자들도,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의원들이 상향식으로 선발된 의원들이 입법 활동과 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전체 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정당화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폐쇄형 명부에서 기존 방식대로 정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측근을 선발하고 높은 순위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능 대표성과 무관한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을 선발하는 기존 방식들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그와 같은 선거제도, 그와 같은 그런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사실을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권자들은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똑같은 그런 국회의원들을 양산하는 그런 선거제도, 어떠한 형태의 선거제도 개혁도 반대한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직접 자신들이 선발하는 그런 의원들을 원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준연동형 또는 연동형 선거제도,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길 원한다. 그와 같은 국민들의 그런 의견과 가장 부합하는 선거제도가 바로 박주민 의원안 개방형 명부 완전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현실성이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안은 아예 논의에서 제거됐죠.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는 그냥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하고 농어촌 의원들이 반대해서 자신들의 의석을 잃을까봐 이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죠. 즉 달리 얘기하면 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금 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걸 오늘 얘기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 선거제도 개정안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긴급하게 먼저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정리하고 비판하는 강의를 한번 마련을 해봤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